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노래하는 20살 남학생입니다. 제 할머니께서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여기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제 할머니는 절대 싸우거나 혼내주시지 않는데요. 남의 일에 참견하면 큰일이 나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깡패에게 맞아도 절대로 모른 척을 해야 합니다. 그냥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할머니한테서 얼굴을 못 보게 될 거예요. 할머니의 언어는 잘 알아듣으시니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지 않도록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새로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할머니는 도움을 받으셨어요. 처음부터 고아는 아니셨고 예쁜 세라복을 입은 상태에서 부산 부전역 부전시장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메고 있던 예쁜 어린이용 노란 가방 안에는 샌베이 과자가 들어있었고 손바닥만한 가족사진이 함께 들어있었다며 그 가족사진은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할머니와 함께 즐겨보던 사진이었다. 가족사진 속 어린 계집의 모습, 할머니와 오빠로 보이는 사내아이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두 굉장히 고급스러운 복장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항상 보고 싶었던 그 사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아도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얼굴들이야 보육원 신부님 말씀에 따르면 관광객이 혼동하는 자갈치 시장이나 국제시장이 아닌 부전역에서 발견될 수도 있었고 사용하는 사투리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부산 사람이었다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받았지만 그 시절은 현재처럼 연락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패했고 그래서 2개월 동안 부산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신부님이 서울교구로 이전할 때 함께 서울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다니던 신부님은 할머니가 13살 때 별세하셔서 우리 할머니는 그때부터 사라지고 영등포의 모학덕 보육원에서 2년간 학대를 당하다가 15살 때 도망쳐 나와서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부천에 가시기 전에 오류동의 한 공장에서 전자제품 부속품을 만드시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컨베이어는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팔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을 만큼 노동 강도가 세셨다고 하네요. 그런 노동 강도 속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은 늘 연탄불이 꺼져서 차갑기만 한 냉골이었는데 그 냉골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집 골목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달린 구멍가게였습니다. 할머니의 굴곡진 운명이 시작된 구멍가게였죠. 순영아, 너도 연탄불이 다시 꺼졌네. 얼른 구멍가게로 가서 붙여와. 언니는 고등학생처럼 보는 것 같네요.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집을 비운 채 내가 쌀을 씻어서 밥을 차리고 있을 테니까. 할머니와 한 방에서 일하는 순영이의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비단결인데 문제는 소문이 너무 퍼뜨려서 할머니께서 많이 잔소리를 들으신다고 해요. 어쨌든 그 구멍가게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공원들을 위해 라면과 밥 한 그릇 그리고 김치까지 400원에 파셨다고 하고 구멍가게에 딸린 방은 그 골목에 사는 공원들의 휴식처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배고픈 어린 공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라면을 사 먹고 방에 석탄이 꺼져서 차가운 방으로 되어버린다고 해요. 발을 동동 구르는 공원들을 위해 늘 활짝 열린 공간이었으니까요. 이곳에서는 바로 불붙은 연탄을 팔았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는 당시 20대 초반이셨는데 워낙에 못 먹고 자란 키도 작아서 17살 정도로 착각하신 그 집 할머니와 그 집 아들은 늘 우리 할머니에게 먼저 연탄 래프를 붙여주셨다고 해요. 연탄불을 먼저 주시는 게 미안해서 자신이 이미 성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늘 먼저 받아오시곤 하셨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젊은 총각들이 자기들이 먼저 왔다면서 궁시렁궁시렁 항의를 하면 내 맘이야 우리 손녀 같아서 내가 먼저 주는 거라고 말했다. 사내 자식들이 그걸로 추위 하나 못한다면 어쩌나. 참고하세요. 피리깽이 같은 캐즈비한테 먼저 연탄불 판다고 징징거리기나 하고 자네들 군대 다녀온 거 맞아? 앞치마 그 다리 사이에 달린 그게 그냥 창피하니까 가져다 떼버릴래 막내 여동생처럼 귀여운 아이 앞에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일찍 돌아가신 보육원 원장님에게만 받았던 따뜻함을 10년 만에 또 느낀 우리 할머니가 그 골목으로 이사간 첫째 해에 그렇게 구멍가게 집에 정성을 들인 거료 구멍가게 할머니와 나이가 많은 그 집아들에 대해요. 구멍가게 집아들은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를 저었는데 어릴 때 동네 형들을 따라 뒷산에 밤에 주우러 갔다가 불편한 다리로 발을 헛디뎌 산비탈에서 넘어졌어요. 얼굴의 오른쪽 뺨에는 칼로 끈 것 같은 흉터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다리까지 절고 얼굴에 큰 흉터가 있으니 누가 딸을 시집하러 보내겠어요.
집안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콧구멍만한 구멍가게에서 두 모자를 먹으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40을 넘어서도 장가를 가지 못했던 분이 우리 할머니가 되셨어요. 그 구멍가게의 아들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보다 18살이 많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시집가고 싶다고 조른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의 얼굴은 무섬하긴 했지만 마음은 비단같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양심이 바르다 보니 마음을 변하게 하여 우리 할머니를 달래셨다고 하네요. 은자야, 너하고 어떻게 결혼해? 얼굴에 흉터가 있고 다리도 이렇게 절뚝이면서 아무리 총각이라지만 내 아버지 뻘이야? 얌전히 좀 있다가 네 또래 좋은 신랑 나오면 시집가. 그럼 그때 내가 너 결혼식 할 때 친정 오빠처럼 손잡아 줄게. 누가 뭐래도 나 오빠한테 시집 갈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씁쓸하고 싶지 않아. 왜 굳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시집을 가고 싶으셨냐고 물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다고 해요. 글쎄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가? 난 내 할아버지가 좋다고 밤 10시가 넘어서 꽁꽁 얼은 내가 연탄에 불 붙여 달라고 들어가면 그렇게 해줄래? 험하게 생긴 얼굴로 시구권을 절뚝거리며 재빠르게 불을 붙여줄 거고 내 라면에는 계란을 2개씩 넣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휴, 그러대다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추웠거든. 형제도 없는 부모가 있는지 물을 거지. 호를 잃고 있으면 추워 죽겠는데 그 집에만 가면 따뜻한 불이 있고 따뜻한 라면에 김장김치를 한 번씩 날 위해서만 주는데 그 집이 왜 안 좋았을까 하겠어. 할아버지에게 시집가면 난 그냥 아랫목의 고양이처럼 보호받으면서 살 것 같았거든. 내가 뭐가 있냐, 부모가 있냐, 형제가 있냐, 30만 원짜리 주춤한 보증금만 있는 사람일 뿐이야. 저희 할머니는 이야기 하루 종일 쳐다보시며 어깨동무에 없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아들에게 호박을 굴려오는 것 좀 아니라며 말을 채우시더니 22살이 되면 시집가게 될 것으로 단정했다. 앉을 자리에 먼지 앉을까봐 그렇게 공손하게 대하셨다고 드디어 우리 집안의 혈통이 생겼다고 언급하시면서 결혼 계획을 알리자마자 순영이가 마음쓰다 가장 많이 기뻐해 주었다. 치카의 언니는 혼자 방세를 갈 말이 없어서 공무가 되어 계속 미스기머니가 사는 방으로 옮길 것이고 선물로 받은 계란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석함에는 언니가 어릴 적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 사진을 넣고 결혼 사진도 넣으려고 했어요. 언니에게는 혼수를 도와줄 친정이 없어서 젓가 음식통과 집안 그릇을 챙겨주려고 해요. 친정 동생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한 방에서 살 때 비록 강시골에 살지만 형제와 부모님이 함께 계시니 언니보다는 형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돈을 내줘서 언니를 미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너무 죄책감을 느끼면 가끔 심술 부리는 착한 동생 순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줬다고 해요. 우리는 금가락지를 주고받고 인근절에 가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고아신 분의 처지였어요. 어느 날 당당하게 우리 집 호적을 올랐는지 할머니는 호적 등본을 떼어 머리맡에 늘 두십니다. 새색시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렸을 적에 부유한 가족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처음으로 인생의 화려한 시기를 보내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임신하신 것을 알게 되자 증조 할머니는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매달아 놓으며 임신기간을 지켜내셨다고 하네요. 할아버지는 40대 중반에 자녀를 얻게 되었으니 정말 행복했겠지요. 너무나 좋아하셔서 우리 할머니가 가끔 걱정을 했다며 만약 아이가 딸이라면 어떡하나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날씨는 어때요? 낳기만 하더라도 난 딸이라도 낳기만 하면 춤을 출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가장 행복한 시기는 가장 빠르게 사라진다고 하죠.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20대 초반,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싸우거나 다니거나 껄렁껄렁한 사람은 경찰에 잡혀 혼을 내거나 교육을 받았다가 훈련을 거의 몸이 망가질 만큼 시켰다는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질이 무서웠다고 말해야 할까. 어쨌든 껄렁한 사람을 경찰이 매우 싫어했다는 것은 분명해. 우리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나보다 2살 어린 희도도 덩치가 크고 무서운 인상을 가진 씨앗파 식구들은 희도가 나쁜 짓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 그들을 지켜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용하여 깡패 집단들이 더욱 떠들었네요. 마치 자신들이 어떤 정의로운 사도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에도 연탄불을 가지러 조금 용기를 내었는데 야교에 다니면서 낮엔 아르바이트하는 17살과 16살 자매에게 연탄불을 먼저 주다가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들을 만나게 된 사람은 떠돌이처럼 사는 와이프였는데 자신들이 먼저 연탄불을 달라고 욕을 하자 남자가 태어나면서 참난자 값도 못한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와이프에게 할아버지가 양심을 갖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의 친구 중 한 명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할머니가 연탄을 가져오려고 나왔을 때 여러 장정들이 대문을 발로 차서 우리 할머니를 놀라게 하고 방 안에서 자고 계셨던 할아버지를 끌고 마루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 증조할머니와 우리 할머니는 울면서 핸드굿으로 아이고 이러고 우리 아들을 왜 끌고 가느냐며 내 아들은 벌레 하나도 못 죽이는 장사꾼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기 새아기 패 보이죠? 우리 새아기가 얼마 안 있으면 출산할 거예요. 아, 근데 아버지를 끌고 가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당신들 보아하니 해적이 시장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당신들 누구세요? 울며 분명 매달려도 소용없었고 무지막지하게 할아버지 머리채를 한 손에 잡아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질질 끌고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서 덜어밉니다. 우리 할머니 정신이 반나반이 나간 와중에도 우리 할아버지 다리 한 짝을 잡고 못 끌려가게 늘어지고요. 여보세요. 안 돼요. 아저씨들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데려가려면 저하고 뱃속에 하기도 함께 데려가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우린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옷만이라도 아이 추운 날씨에 추운데 난디 마마나 팬티만 입은 우리 할아버지 모습을 잠깐 내려보던 대장 같은 사람이 쫄딱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눈짓을 보내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입어야 할 옷을 챙겨가야 할지 그 장정 중에 한 명이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틈새로 우리 할머니가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애원을 했어요. 그냥 매달린 거죠. 그때 사정하면서 그 대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칼자국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할머니에게 겁을 줬대요. 정이 좋아하는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가서 몇 마디 정의롭게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라고요. 안 그러면 당신도 가만히 안 둘 거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할아버지의 절뚝이는 다리로 하늘로 튕겨져 올라 대장에게 죽기 살기로 박치기를 한 후에 온몸으로 우리 할머니를 감싸 안았고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머리채를 질질 끌고 가는 고요한 골목길에서 난리법석, 그런 난리법석이 업계 소란이 날 때 이웃들은 경찰들이 흉악범을 잡아가는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각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뒷산으로 끌고 가더라요. 동네가 시끄러워서 좀 멀리서 때려서 겁을 주려고 거기로 끌고 가겠지만 그랬지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끌려간 길에 그 소나기에서 도망쳐서 반대로 뛰시던 할아버지가 반대편 국도에서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시절 사회기가 무서웠던 때이지만 그 얼굴에 칼자국이 난폭성을 가진 자는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만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변호사를 잘 고용했다면 됐을 텐데요. 법적으로 볼 때 음주운전 차량이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도망을 쳐서 그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설명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증조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시더니 그해 연말에 기어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반은 실성하다시피 하시면서 할아버지를 원망하시고 그 폭력자를 반복적으로 원망하시면서 인간아, 나는 애새끼랑 어떻게 살라고?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달라고? 남준이란다고 연탄불을 바꿔주다가 이 일을 만드냐고? 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라. 내가 내 놈 면상 잘 알고 있지? 내 놈이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상처를 얼굴에 가졌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지만 죽어서라도 넓게 찾아내서 널 씹어먹고 말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빈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곤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 해장국집에 취직을 하게 되어서 거기 다니던 순영의 할머니와 동네 골목에 사는 가난한 공원들이었는데 증조할머니의 발인 날 우리 할머니는 병원에도 못 가고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둘의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낳도록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순영의 할머니는 현재 우리와 매우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는데 가끔씩 제게 자신의 고생한 청춘 시절을 이야기해 주실 때 가장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도 못 볼 정도였지. 아야, 내가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 아파서 남편 차에 치워주고 홀로 이제 할머니의 발인을 해야 하는데요. 양수가 터져나가는 소리도 못 내면서 울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더라고.
참고 참아서 아이를 물고 울면서 낳았는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효자여서 그런지 힘들게 안 하고 빨리 낳았지. 그러나 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해줄 시어머니는 땅에 묻으려고 실려나가고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할 남편은 사고를 당해서 떠났는데 낳기만 하면 내는 춤을 추려 한다고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부터 싱글싱글하게 뺨에 칼 자국처럼 길게 상처가 난 얼굴을 찢어지게 웃으시던 할아버지는 꿈결처럼 온데간데 없이 그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혼자서 아버지를 기르셨습니다. 동네 입구에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자로 살았으니까 정말 힘들게 먹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동네 곳곳에 슈퍼를 뛰어넘는 배달 차량까지 운영하는 큰 마트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거점별로 대형 쇼핑몰 겸 마트들이 생겨나면서 8평 전방이 우리 할머니의 구멍가게는 그야말로 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부터 우리 할머니는 대부분 달동네를 전전하며 시루떡, 바람떡, 그리고 콩가루를 묻힌 쑥 인절미와 같이 종류별로 집에서 만들어서 팔며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도보로 생계를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아버지가 모두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다고 하네요. 평지를 떡을 파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달동네를 60도로 꺾인 언덕길만 계속해서 다니면서 떡을 파셨으니 할머니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안 봐도 뻔합니다. 인심 좋은 단골집에서는 덜어 밥도 얻어먹어가며 비가 억수로 퍼붓거나 눈이 억수로 퍼보일 때는 덜어 쉬었다가 가란 집도 있어서 그 고난의 시절을 잘 피해 오실 수 있었다며 할머니 지금도 회상하십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인심이 가지 않게 그저 있는 밥상 위에 수저 하나만 더 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귀고 못난 자식이 효도하는 법이고 없는 사람들이 베풀고 사는 법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셨던 우리 할머니와 아버지의 고된 날에 약간의 희망이 느껴집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시작할 계기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순영이 할머니는 국밥집 사장 할머니가 소개해준 돈 많은 홀보에게 시집갔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여 쫓겨났지만 많은 위자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위자료를 받아 고향에 내려가 부모와 형제들 곁에서 평온한 삶을 살 줄 알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수명이 길게 받았는데도 할머니를 살며시 잊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우리 할머니는 힘든 일 건너 장사를 끝내고 밤 8시가 되어야 줄인 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왜 그렇게 배고팠는지 방금 전에 있었던 지나간 거리의 족발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흘러나오던 족발 삶는 냄새에 회가동에서 족발을 사러 들어가 1인분도 못 산 채로 반인분 족발 2,000원 어치를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30 중반을 넘은 순영의 할머니가 턱하니 버티는 모습으로 방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었고 다가가자마자 맞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반가워하며 온 것에 대해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순영이 할머니는 배시시 웃으시면서 고향이라고 연병할 다들 내 덕에 먹고 살았는데 18살 때부터 공장 다니며 내가 보내준 돈으로 학교 다니고 내가 시집가서 보내준 돈으로 생활하며 늙은 어머니는 앞을 둔 못 살고 쫓겨져서 누나가 창피하다고 차단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에 찾아간 내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잘못이지 그들은 거기 계속 있다가 곶감 옆에 빼먹는 대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알랑방귀를 티내다가 내 돈이 없어지면 필신을 진짜 취급하고 버릴 것들이라서 다 떼어놓고 내 돈을 챙겨서 올라왔어요. 나 혼자 서울에서 사는 게 편리해서 그래서 집을 구할 때까지 언니네 신세를 좀 치자. 그날 순영이 할머니가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받은 밥상에는 떡이 벌어지게 갈비와 보쌈, 양념이 제대로 된 정말 맛있는 층겉절이, 잡채, 그리고 생일상 같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넌 이게 문제야. 돈을 그렇게 지켜낼 테니까 남은 여잔 그냥 몇 가지 할 걸 차리고 기다리다가 아니면 누가 뭘 이해할까? 아 그리고 환갑잔치에 대해서 그래서 고향에서 돈을 얼마나 흩뿌려주고 온 거야? 짐짓 화를 내셨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날 정말 수년 만에 평식을 하셨고 내 순영 할머니에게 신세만 지던 자기가 한 번은 가품을 할 기회가 왔다고 여기셔서 큰 집에서 살 생각이 없다면 비록 오막살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순영이 할머니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서 찾아온 걸 우리 할머니가 알아채시고 품어주신 거죠.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사람 살이란 게 그렇다답니다. 돈이야 물론 순영이 할머니가 더 많지만 그 시절의 여자가 혼자 사는 건 흉이었다네요. 게다가 결혼했다가 못 살고 쫓겨온 젊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으면 괜히 추저분하게 이 남자, 저 남자 온 동네 남자가 침 흘리고 기웃거리고 찝쩍거리고 계셔서 많이 미안합니다.
비록 아직 어린 아들이지만 아들도 있고 가정당 가정에 속해 있으면 보호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시집갈 때의 심정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되자 순영이 할머니 제안으로 순영이 할머니가 가진 돈으로 두 분이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과 12평 가게를 얻어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좀 된다 싶을 때 착한 순영이 할머니는 번 돈을 가지고 다시 고향에 내려가셨죠. 부모님 연세가 많이 높아지셨는데 아무도 모셔주는 동생들이 없어서 옆에서 보살펴 드리게 되었어요. 가게는 그대로 우리 할머니에게 드렸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너에게 늘 신세를 지게 되네. 다음에라도 반드시 갚을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장사를 잘 해나가는 것이 너에게 보답하는 것이겠지.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조차 못하겠어요. 할머니께서 혼자 가게를 시작하시고 반년이 지나도 IMF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로 떡볶이를 사 먹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용돈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아요. 가게를 겨우겨우 운영하다가 월세마저도 내지 못하게 되자 다시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불운의 연속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려고 시작했던 것이 IMF의 직격탄을 맞을 줄은 누가 예상했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삶에 배신당하듯 주저앉을 때마다 할머니의 레퍼토리는 늘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혼자 울분을 삭히는 거잖아요. 내 팔자도 참 마음이 안정하게 하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 어떻게 좀 탈까 싶으면 매번 이렇게 주저앉는 거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볼 만한 사람인데 그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 다 망쳐나가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좀 내 장사를 해볼까 한다고 하니 IMF가 터져서 그렇게 하루 정도 우울하게 혼술을 하고 나서면 다음날 아침이면 툭툭 털고 일어날 거야. 다시 삶을 사셨던 우리 할머니는 기사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나가셨고 그렇게 힘들게 키우신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택한 직업은 이삿짐 센터였습니다. 대학을 보낼 여유는 없었지만 아버지 자신이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때 포장이사가 처음 시작되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그 시절에는 포장이사만 하루에 2건씩 뛰어도 몇 년 안에 집 한 채를 산다고 할 정도로 번창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여 모은 돈으로 달동네에서 내려와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엄마를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셨군요. 그리고 전 부모님 결혼 1주년 때 태어났습니다. 호영이는 내가 키운 집에 가만히 앉아 파들 축내는 늙은이로 늙고 싶지 않다. 차례상 하나라도 털어주어야지 아버지 햄이야.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벌 수 있을 때 벌라고 부모님에게 그 돈을 내게 쓰게 해? 이사하는 여자가 할 일은 어머니께 맡아 아줌마별로 일자리를 따로 주지 말고 그 돈을 어머니가 드시게 살림을 맡아 해주시며 저까지 챙겨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심히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365일 중 명절만 빼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청약을 넣은 아파트는 32평이지만 그걸 돈을 맞추기 위해 당연히 벌어들이는 돈들을 통장에 저축하느라 세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었고요. 달동네가 아닌 당당한 서울의 아파트에 내 집을 마련할 꿈을 안고 2살부터 이미 숫자와 한글 카드 맞추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아이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의 희망은 다시 한번 무참하게 철저하게 땅과 하늘이 맞붙어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저주로 내려앉아 부서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중 적재 불량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죠. 경부선에서 우리 부모님은 늦은 저녁에 돌아오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만약 사고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우리 할머니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텐데도 아마 그리 우울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리 500m 앞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트럭의 진박스에서 불이 난 것을 우리 부모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했을지 생각해봅니다. 화물트럭을 추월할 때 먼저 1차선을 선택하고 깜빡이를 켜서 긴급한 상황임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던 화물트럭 운전자는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멈추어서 운전석과 보조석이 동시에 열렸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왔는데 그때서야 자신들의 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셔서 세 분이 함께 불에 붙은 상자 작업을 하셨어요.
소방차는 아직 오지 않았고 화물트럭 운전자는 소화기를 뿌리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불을 소화하고 사태를 종료했으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옆 3차선에서 달리던 또 다른 화물트럭이 마구 다가오다가 그 사고 차량을 보고 잠시 멈춰서 그 화물트럭 뒤에 실린 50kg의 코일들이 우르르 떨어져 내려 엄청난 속도로 굴러서 찻길 쪽에 서서 소화기 작업을 하던 우리 부모님을 동시에 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쓰러지셔서 몸이 튕겨져 나가셨고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의 대자로로 뻗으셔서 그 다음 차에 밟히셨습니다.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차라리 완전히 미쳤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 남은 핏줄로 3살 배기를 저지치게 했는데 그 때문인지 미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자다가 일어나 팔짝팔짝 뛰시면서 올기를 한 달이 넘게 하셨답니다. 나를 보고 그만 살고 죽으라는 거지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저주를 타고 태어난 사주인지 이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걸 끼어들기에 치 못하게 하는 거겠죠. 살고 죽기도 바쁜데 그냥 지나치면 됐을 텐데 소방서에 신고를 해주시고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에이, 그런 걸 쏙 빼닮으시니까요. 이렇게 날 환장하게 만들지 마요.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지혜미 가슴은 몸속에서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이네. 이 오로지 이호류동에 던져도 먹기 시원찮을 만큼 이놈이 나랑 무슨 왼수가 좋아서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순영이 할머니가 또 찾아와서 쓰러지기만 하는 우리 할머니를 부르시고 나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순영이 할머니는 그때 고향의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드리고 자기 손으로 매수하셨다. 그리고 서울에 홀로 올라와서 사대였거든요. 지금 그 정신으로는 언니가 모두 살기 힘들어하니까 내게 의지해서 살자고 할 거야. 내게 도와서 같이 살자고 다시 어떤 일을 하던가도요. 그래야지 산 사람은 또 살아야지. 그렇지 여기 손자 오영이 파스타라도 살아야지. 언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나니까 언니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너무 뻔하다고 코피하고 그게 어떤 상관이야. 며칠 전부터 괜히 한 번씩 나는 걸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네. 어쨌든 재수 없는 나랑 살면 너도 불행해질 거야. IMF 때는 어땠어 우리? 이쯤에서 여기서 서로로 각자 살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나겠지. 그때 나도 널 도와주고 거두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항상 말로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제 다시 함께 살자. 순영이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무시하고 우리 할머니는 저 품고 부산으로 터를 옮기셨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인생이 처음 시작된 곳, 잃어버린 과거의 출발점이자 할머니와 나를 허물어지는 빈수도 없는 12평 원룸, 지하층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저를 다시 떠올리려 할 때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온몸이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축축하게 젖었고 빨아서 제대로 마르지 못한 촉촉한 옷을 입고 등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다리미로 열심히 다림질하시고 드라이기로 말리는데도 축축했습니다. 그저 상위에 올려져 있는 오뎅볶음과 계란말이까지 축축했던 것은 단순히 기분 때문일까요? 우리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신부님께 부전시장을 발견하셨다고 하셨지만 우리 할머니는 보이는 것은 부전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팩박스를 주워 시작하고 그곳에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주변을 둘러보아도 피 흘릴 줄기라곤 없지만 혹시나 할머니가 무슨 일이 생겨도 마지막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언제나 종종 어린 시절을 들면서 잡다가 싶어 하셨다. 나를 안아주는 게 든든한 희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울보다는 아마도 어릴 적에 잃어버린 것 같은 피 흘릴 줄기를 찾아보면서 이곳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하영아, 할머니는 내가 중학교에서 공부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중학교에서 잘 된다면 돼요. 고등학교 공부에서부터 대학교 공부까지 다 할 테니까 너 얼른 자라서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사진 속 할머니 부자 가족들을 찾아주면 좋겠다. 그러려면 훌륭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너에게도 가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야 할미야. 뭘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찾을 방법을 알아야 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넌 공부만 하면 돼. 행여 나한테 할아버지나 아버지같이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했었지. 길을 가다가 누가 엎어져 있어도 내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그냥 지나쳐야 해. 공부만 하면 돼. 할머니 나름대로 찾으려는 시도를 왜 안 해봤겠나요? 부산에 오자마자 사진을 들고
지역 경찰서에 가봐도 아무 정보도 없이 50년 전에 사진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도 없고 사진 한 장만으로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방송이나 TV 프로그램의 사연을 전해봐도 차림새가 너무 훌륭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거라며 가난한 이야기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간다고 말했습니다. 사연 프로그램에서 탈락을 당하게 되면 두 번째로 내리는 것이 포기라는데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안내사에게 소개하며 새벽과 늦은 저녁 시장을 도와 펫박스를 주어 아침과 오후엔 가게에서 일하며 집에서 떡을 만들고 시장 앞에서 발견한 난쟁이를 구해서 키워요. 생활을 이어가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나이가 7순이 되신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항상 코피를 달고 다니시고 입안에는 염증이 돋았을 텐데도 할머니는 장사를 하시는 걸 즐기셨죠. 전 비를 싫어해서 축축하게 저은 걸 괴로워하셨지만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안 되니까 비를 맞으시기를 싫어하셨던 것이겠지요.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에도 떡이 금방 쉽지 않아서 손가락이 얼어붙게 추운 겨울에는 카페 식당 설거지를 하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인형에 눈을 붙이시며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1시 반도 되지 않는 새벽에도 떡을 죽 재고 팔아보려고 노력하시고 폐박스를 줍기도 하셨습니다. 월급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월급을 드는 직장 다니는 아줌마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겠죠.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져 있어도 놓치지 말고 위안만 찾지 말고 항상 더 많은 공부를 계속하셨습니다. 가르침에 따라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흔한 게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1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 3학년 교과서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영어도 학교의 원어민 선생님이 주신 노트북을 사용하여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비록 부모 없이 자라는 운명을 물려주셨지만 제게 찢어지게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내도록 하셨지만 저는 코에서 나는 피를 막아가며 1,000원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몸부림치시는 할머니의 물려받은 시간 외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남겨주신 뛰어난 두뇌를 통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독학으로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중학교부터 시에서 주는 특별 장학금을 받아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벌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성적은 우리 학교 내에서 따라올 친구가 없었고 각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우린 가난했을지언정 최소한 남에게 손내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가 갈 대학은 오직 하나, 서울대학교뿐이었고 그 길을 향해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이 버는 돈의 절반도 못 버는 돈을 버시려고 주무시는 동안 쪼개지며 살아가시는 할머니께 기쁨의 영광을 안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집의 자녀들은 공부할 때 부모가 거실에서 TV도 못 켠다는데 단칸 원룸에서 할머니와 둘이 식사하고 주무시면서도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내건 이를 마주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에 몰두하는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시던 할머니를 향해 내일 두 마디로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고생하신 만큼 후회는 안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후 할머니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수석 합격을 알게 된 그날은 할머니가 코피를 한 바가지 마신 날이었습니다. 코피를 쏟으시는 중에도 제 손을 붙잡고 울던 할머니. 이 날을 보려고 70년 가까이 그 좌절을 겪으며 살아온 것 같다. 혼자 부전시장에 있던 내가 말이다. 아, 휴, 서울대 수석 합격한 손주를 보려고. 그러나 할머니는 할머니 말씀대로 무슨 저주가 쓰이신 건지 인생 최고의 순간에 한 번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셨습니다. 코피를 무려 대접으로 반바퀴 마시면서도 쓰러지셨으니까요. 119에 실려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하루 만에 검사를 마치고 의사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느냐는 말과 함께 두경부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염증과 코피는 과로 때문이 아닌 목과 뇌에 생기는 암, 즉 두경부암의 시작으로 도경부암의 특성상 식도와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가 실비보험 같은 것을 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잃었을 때 시작된 코피가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니까 코피를 그냥 과로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코피가 나타나고 입안의 염증도 단순히 과로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잘 하나를 하는 것이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할 뿐입니다. 생각했던 전교 1등이라는 자부심까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이런 문제는 울고 자는 것보다는 처방이 먼저라는 걸 고등학교에서 늘 교육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할머니의 아기보다 병원비와 수술비부터 머리에 떠오르더군요. 제 머리로 최대한 계획을 짜서 움직였습니다. 오는 건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요즘은 전세가 귀합니다. 1억 1천 전세부터 뺐습니다. 할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서울에 있는 5천만 원에 12평 30만 원짜리 빌라를 구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할머니를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밖으로 수술을 옮겼습니다. 식도와 간을 동시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있나요? 그 기나긴 처절한 시간들을 전후로 보지 않고 오직 공부만 했던 그 기발한 자세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이삿짐 일을 하기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 일을 하면서 할머니의 수술비를 부담하며 적립했습니다. 전세금을 제외한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저장해두고 있었고 큰 돈을 사용하면서 기뻤습니다. 식도암을 2번의 수술을 통해 제거할 때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울었냐고 물을 때 아니요, 내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저주받은 운명이 나에게도 임하진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간병인이 선정된다면요. 요즘 병원 시스템으로 인해 보호자도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울한 생각에 빠졌다가 간병인이 요구한 할머니를 위한 물품을 사들어 병원에 가져가고 병원 앞 편의점에서 저녁으로 먹을 삼각김밥 2개를 사들고 있는 중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오차로 오토미스에 칠 뻔한 노인 한 분을 구해드렸습니다. 정말 순간적이었어요. 배달 오토미스인데 이어폰을 착용하고 운전하는 것 같더니 순간 다른 곳을 보는 듯한데 할아버지를 칠 뻔했다고 합니다. 빨리 할아버지를 밀쳐내는 순간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길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아는 척은 못해야지 라고 생각했고 할아버지를 살려내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안고 싶다면 즉시 아차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내 삶도 나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기에요. 하지만 하늘의 도움인지 튕겨져 나간 길이 딱 건설 중인 보도블럭 사이로 튕겨져 나간 쪽이었고 그 위엔 쌓아놓은 석회가였죠. 무릎에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대신 떨어져준 절처향의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연커프에 인사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다시 보니 정말 고상한 옷차림을 한 분이었어요. 아유, 생명의 은인님. 제 젊음의 생명 은인입니다.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향해 죽기사처럼 강력한 천배만큼의 경례를 지을 것 같은 그 할아버지 앞에 벤치가 있었고 할아버지의 수하로 보이는 사람이 부족을 받으며 전 병원 응급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볍게 상처를 입은 것만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굳이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살해를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니 식사부터 먼저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입학생이면서 이삿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니 마주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잘 됐네. 우리 집은 이번 주말에 이사해요. 안 그래도 포장이사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집 이사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한다는 서울대 수석 합격생이니까 내 손자가 입학을 기념해서 주는 용돈이라 생각해요. 아이고, 이런 청년복 소식에 당연히 이사하는 수고비는? 당연히 따로 드리지 않았어요. 청담동 펜트하우스 이사일은 계약금만 내도 된다는 걸 다른 데서 들었어요. 40평대 아파트 전체 이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주시기로 하셨고 경기도 남양주의 화려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그날 아침 저는 알바를 하는 센터 사장님의 한박같이 웃는 얼굴로 시작한 아침은 유난히 기분 좋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지붕에서 세워도 초라한 집을 사는 이 제가 펜트하우스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띄는 건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도정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은 우리 할머니 지갑 안에 있는 가족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죠. 다른 한 장은 할아버지와 자손들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의 잃어버린 단 하나의 오빠였습니다. 전 엄청난 확신과 설레임을 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어릴 때 잃어버린 여동생 있으세요? 제 눈이 벽에 붙은 사진에서 안 떨어지는 걸 보신 할아버지도 사색하시더니 모르시더군요.
자네,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 할아버지, 핸드폰 좀 보세요. 지금 병원에 계시다는 우리 할머니 쓰러지기 전에 저와 셀카를 찍은 사진인데 알아보시겠어요? 폰을 보여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판박이었습니다. 왠지 엄마가 살아서 돌아오신 줄 알았네요. 할머니 집안은 사업을 하시는 집안으로 부산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오시고 나서 2년이 되던 때 같이 씻고 다 같이 부산에 놀러 다녀왔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토박이로 부산에서 다니던 부전시장에서 돌아가셨었고 주소가 서울로 변경되어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엇갈렸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할머니 부모님들도 많이 찾으시려고 노력하셨고 보육원에 맡겨진 지 2개월 만에 할머니도 신부님을 따라 서울로 오시게 되었으니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셨습니다. 서로의 초점이 갈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학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시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점심을 먹고 돌아가시는 길에서 우연히 저를 만나셨고 그렇게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조카의 남편에게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두강암과 식도 2차 수술과간 수술을 특실과 중환자실을 오르내리며 받으셨고 퇴원 후 할아버지가 홀로 사시는 남양주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는 5천만 원의 12평짜리 빌라에서 대리석이 깔린 대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할 때 간병인으로 수명이 남지 않은 할머니를 도와오며 들어갔습니다. 고향에서 우리 동생들 입에 다시 더 주책 없이 털어주며 그 예쁜 얼굴이 무색해졌다. 식당 화장실을 닦고 계시던 순영이 할머니를 우리에게 약 4개월 만에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셨다. 그 결과 순영의 할머니와 우리 외삼촌 할아버지가 연애를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두 분은 가족이 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지는 앞에서 조용하지만 공식적인 결혼식을 올렸다. 오라버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순영계는 내가 20살 때부터 키워왔듯이 뒤지지 않는 애니까요. 얼굴의 아름다운 만큼 속마음이 고귀하게 굳어 있어요. 그 믿음을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순영이에게 베품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한 명은 어디서 충전시키려 하는데 내게 있는 물건조차 거리낌 없이 건네줍니다. 천사가 따로 없어요. 게다가 오빠 순영이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신분이나 학벌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집은 사업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한평생을 충분히 층위로 못 만드는 하류층으로 살아온 거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애만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할 수 없는 소리야? 참, 이제야 상봉한 오빠에게 할 말이야. 아니지만 오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금전으로 보여줘야 해요. 보장을 해주는 말이에요.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순영아, 내가 뭐 했냐면 한 번은 너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어. 사별한 전처 자식들이 있더라도 후처라도 정식 혼인을 해야 돼. 나중에 최상층이 되더라도. 호적에 오른 이후로 아무도 너를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형제 사이라도 얼마나 그리워하던 무엇이 있더라도 배우자가 생기면 서로 어색해지는 법입니다. 나는 학교에 다녀야 하고 할머니가 병원에 가깝게 있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전 할아버지가 찾아준 서울 강남의 초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에는 프리미엄 아울렛 간의 합병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던 재력 있는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러울 정도로 남들에게 부럽지 않은데 이후 금보다 소중한 여동생을 만나게 된 후에는 아낌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간병인 3명의 도움을 받거나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만나게 되었거나 할아버지가 체력이라는 체력은 없는데 한 잔도 안 해오는 게 없이 해오셔서 그런지 우리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3가지 암 수술을 모두 잘 견뎌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에게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전원주택 자랑도 할 겸 사업 파트너들을 주로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투자하기로 한모 지역에 새로 생기는 대규모 프리미엄 아울렛의 건물주를 집으로 초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숨이 넘어가게 순영이 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아니, 아가씨, 고모, 언니 형부, 아니, 형부 끌고 갔던 그 깡패가 예요.
형부에게 똑같은 부위에 얼굴 상처가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키가 땅 따라 작다고 했어요. 언니, 이번에 프리미엄 아울렛 건물 주인 내가 사진을 보내줄 테니 우리 집 정원에서 2시간 전에 식사를 하며 찍은 셀카예요. 언니, 빨리 확인해봐.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입술을 부르르 떠시더니 넘어가시라고 하셨어요. 네, 맞았어요. 그 프리미엄 아울렛 건물주는 우리 할아버지를 뒷산으로 끌고 가신 우리 할머니가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이었어요. 생긴 게 심상치 않고 흉터 자국도 있어서 미심쩍어 하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오류동에서 청춘 한 대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도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어가면 잘 될 거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소한 농담을 해주셨어요. 주고받은 소식을 들은 순영 할머니는 감을 잡고 우리 할머니께 연락했는데 숨 넘어가게 놀라고 흥분한 할머니의 전화를 받은 후 그 다음날 아침에 달려와서 걸림돌이었던 아울렛에 투자한 금액을 한꺼번에 찾아가서 우리 할머니의 철천지 한평생 원수인 깡패 출신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습니다. 그 후 어떤 투자자든 돈을 회수했기 때문에 오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 돈으로 뭔가 하려 한다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50년 전 오류동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고 어제까지만도 할머니의 폰이 그 깡패 출신 사업가에 속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망해서 정신이 휙 돌아버린 깡패의 저주의 언어들이 정신없이 문자 메시지로 도착했더군요. 우리 할머니는 오늘 오후 변호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협박 미수와 특수 협박에 대한 소송과 과거 일어난 사건을 소환하여 협박 미수 사건의 경위에 대한 소송 준비를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이는 형사법이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요. 할머니는 요즘 암수를 한 분 같지 않으실 정도로 기운이 펄펄하십니다. 풍족한 배경을 가지고 철저히 싸워 이기기 위한 적이 생겼고 그로 인해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